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보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경찰이 결국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내사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지 5개월여 만인데요. 서울경찰청은 이제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이었던 7월 8일 접수되었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인데요.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을 당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차 가해 관련 수사에서 4명, 또 피해자 고소장 유포 5명,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소 의견이고요. 최근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 측 연대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공소권 없음 결론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나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밝혔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이제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이미 규명됐음에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건의 본류는 서울시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하나도 밝힌 게 없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그 피해자 쪽의 이제 그 비판인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 경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거나 이런 주장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경찰 수사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서 포렌식 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한 것, 네. 그것도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나 아니면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이 가진 중대성 그리고 공적인 성격을 예.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판결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예.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 2차 과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 15명이라고 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예상할 수 있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짚히는 거는 이제 강제추행 방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찰이 수사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그 피해자 측 연대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그 시기에 주변의 지인들이나 여러 직원들이나 사람들에게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제 인사고충에 성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실제 서울시청 직원들이나 그쪽에서는 제대로 조치가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성추행 방조, 성폭력 방조까지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여기가 또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게 좀 경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 공소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무엇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걸 밝힐 수는 없는 거죠. 네. 경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고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밝혔느냐 못 밝혔느냐의 어떤 논점이 하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설령 밝혔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좀 그렇게 가름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곽우신 기자가 이제 정리하신 문제는 이제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밝힐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미온적인 것 아니었느냐, 뭐 이게 지금 이제 평가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1차 수사 종결권은 이제 경찰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1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넘긴다고 한다면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 아닙니까? 검찰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갖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방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진상규명 이거보다는 이게 범죄에 해당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기소할 만한 거냐, 사법 처리가 이게 목적이니까. 증거로서 증명이 되느냐, 증거와 증언으로서 이런 걸 다 보는 건데 네. 경찰은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전화기에서 나온 증거만으로는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그렇죠. 1월에 아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네. 거기서는 죄의 유무 이것보다도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그 최고 권력자가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방조하는데 문화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예. 이런 것까지도 밝힐 테니까 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분명히 가려야 되는 이제 방조라고 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이제 사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범위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방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고인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인식이 전제가 돼야만이 방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좀 따라붙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음주운전 방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좀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그 어디까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가 문제도 아마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뭐 그냥 이대로 그냥 받아들일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단일 시설 중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사망한 이는 17년 전에 있었던 이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망자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였고 코로나 확진 이후 형 집행정지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이었으나 이제 확진 사흘 만에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수용자가 창문을 통해서 살려주세요라고 쓴 글을 기자들에게 보인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추미애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보고를 듣고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일부 이제 남부, 여주, 강원 북부 교도소 등으로 이송을 했는데 남부 교도소로 이송된 85명 중 16명, 강원 북부 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곳으로도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법무부 대응이 좀 미흡하다. 전수조사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수용시설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로 약간 책임 떠넘기식이 돼가지고 마치 법무부와 서울시 사이에 약간 책임 공방으로 번진 듯한 모양새까지 나와가지고 이래저래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수 검사가 늦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서울시와 송파구의 이 두 기관이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만으로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이 함께 협의를 한 건데 그거를 왜 서울시의 책임을 떠넘기느냐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놓기도 하는 등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수습보다는 이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두고 지금 서로 국가 기관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죠. 지금.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이건 명확하게. 그럼요. 예. 예. 그 아마 안이한 대응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좀 한정된 공간이고 접촉이 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우리 이제 유입이 안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여러 차례 경험해서 알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핀셋처럼 파고들잖아요. 예.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3.1 환경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예산 문제를 든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 지급을 못했다든가 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 민간을 향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업도 못하게 하면서 네. 근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수용시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다면 도대체 그러면 그 정부 방침을 지금 묵묵히 따르고 있는 민간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을 뭐가 있습니까?
건덕지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이재갑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재갑 교수가 이제 자문 차원에서 잠깐 동부구치소를 방문을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치소 직원들이 어떤 감염된 경로와 그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감염된 경로가 좀 다를 수 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수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파가 됐을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초 확진자가 나왔으면 바로 전수검사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고 한 나흘 늦었죠. 며칠 그냥 미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손 놓고 있었다라고 뭐 이야기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떤 기민하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동부구치소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확진자를 키우는데 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법무부를 향한 비판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번 사건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동부구치소를 방치하고 한 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 에 대한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제 일을 못했다까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을 쓰고 있거든요. 좀 너무 정치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에게 필요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언론이 그것과 별개로 이거를 윤석열 총장과 연결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뭐 핍박 같은 걸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동부구치소 못 챙겼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는 좀 오히려 너무 언론들이 정치화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몰아가기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 가는 건. 네, 뭐 그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제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관할에 있는데 법무부의 수장이 사실은 뭐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한 지적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는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스타 역사 강사인 설민석 씨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설 씨는 이제 최근 이제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었고,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는 클레오파트라 여왕 등 이집트 역사 왜곡 논란이 이었고요. 이번에는 디스패치가 석사 논문 표절 혐의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설 씨의 해당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내용이 2008년도 서강대 교육대학원생이 쓴 논문과 50% 이상 같다라는 게 보도 요지였는데요. 설 씨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당 그 논문이 이제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한다라면서 책임을 통감해 앞으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설민석 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위 에듀테인먼트로 불리는 교육 지식 예능 프로그램이 각광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이들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이제 지식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한번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민석 씨의 경우만 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전에도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식과 예능이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스템으로 어떤 프로그램 만들기보다는 한 개인의 의존에 들어가는. 여기에서는 결국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달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식을 실어서 전달을 한 건데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재미 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할 때 후자 오락성에 너무나 치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신문사의 경우에 외부 필지나 기고문에 대해서 이 필지는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관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거는 그 본인의 해석보다는 역사적 사실, 예.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버리면 또 그걸 설령 명기한다. 이것도 그 영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지식 소매상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교양과 지식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방송사에서 좀 적극적인 대중교양에 도움도 주고 재미도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건 뭐 나쁜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가 한번 퍼지게 되면은, 저희가 영화를 한 편 만들 때도 고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게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왜곡하진 않는지 좀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게 혹시 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많은 비판과 논쟁들이 오가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대중문화 예술 장르인 영화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특히나 공중파 방송사든 이제 뭐 방송사든 일반 방송사든 마찬가지로 다수 대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훨씬 더 엄정하게 그 제작진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도 하고 팩트 체크하는 과정들에서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그냥 자문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제대로 결국 체크가 안 되고 개인에게 떠넘기는 자세가 되고. 그러니까 세계사 네. 프로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자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자문을 한 사람 중에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프로그램에 반영이 반영이 안 되지 되는 않았다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문 시스템을 뭐하러 만드냐는 얘기가 예.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거칠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예들 예를 들면 뭐 여러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JTBC 뭐 차이나는 클라스부터 해서 예전에 OTV 어쩌다 어른 사건까지 이런 사건들이 되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때 그 개인 강사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하는데 방송사와 제작진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좀 같이 고민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지적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식이 갈수록 분과화되면서 예. 이른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영역 그걸 넘으면 안 된다라고는 이 의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참 운용하기 힘든 이런 측면도 뭐 있고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안 얘기를 건드리- 되게 조심해야 되고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근데 또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제작 공력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측면 또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지식 예능만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뭐 시사 예능도 지금 또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럼요, 있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장르별로 전부 다 예능화되고 있는 이 추세.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보협 기자,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